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인지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교육 심리는 이제 교육학은 인간의 변화입니다. 변화.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학인데, 그럼 인간 변화, 인간은 어떤 측면에 변화되는가? 거기서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인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에서 뭐 지덕체 하는 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신체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중 인지주의는 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들이고, 행동주의는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중에 인지적 측면의 변화, 정의적 측면의 변화, 신체 측면의 변화, 이 세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인지라는 건 뭔가? 인지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 현상이나 외부적 사실, 외부적 모습을 인간의 의식으로,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것. 쉽게 말하면 인지라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객관적 사실, 현상, 모습이나 어떤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사실, 현상을 그걸 한번 다른 말로 외부 어떤 자극, 변화, 자극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인간이 지각하는데, 그러면 저렇게 생긴 것이 노랗고 동그랗구나. 저건 오렌지 같다. 아니야, 귤 같아. 아니야, 레몬 같아. 아니야, 자몽 같아. 일단 지각은 이렇게 동그랗다, 동그란 거, 색깔은 노랗다, 크기는 뭐 이 정도다. 그래서 크기는 이 정도, 어느 정도, 색깔은 어떻다, 크기는 모양은 어떻다 등등 해서 어떤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각, 지각, 촉각 다양한 요소를 어떤 지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아차려 생각, 머릿속에 판단, 정보 처리합니다. 그래서 노랗고 동그란 거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식 경험이나 생각 추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자몽이다, 레몬이다, 오렌지다, 귤이다, 뭐 낑깡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고하는 거 사고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한 결과물로서 외부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레몬 맛있겠다. 좀 줘. 나눠 먹자.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뭐 오렌지 3개만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외부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언어란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사고를 강조하는 삐아제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고치기 같은 사람은 이 사고라는 것은 어떤 언어의 발달로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달의 근거는 어디서? 외부에서인데, 외부에서니까 외부의 어떤 발달된 지식, 인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바로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타인의 발달된 언어 모습들을, 지각을, 언어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지각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나 부모의 생각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언어로 표현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듣고, 그 다음에 언어로서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내부의 지각으로, 지각이 사고로, 사고가 외부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외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과정이 지각, 외부의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 그 중에 흥미가 있으면, 어떤 대상에 흥미가 있으면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확실히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시 효과입니다. 흥미가 없으면 관심이 흥미 있으면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각되고.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학원에 강의 들으러 왔습니다. 오면서 지하철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내 눈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남자, 여자, 많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장동건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 멋있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문득 이렇게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멋있는 남자 흥미, 또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흥미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이다, 어떻게 생겼다,
어떤 옷을 입었다, 모든 것이 잘 기억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록 뭘 입었는지, 뭐 나이가 몇 살 때 돼 보이는지, 어떤 형태의 옷을 입었는지, 또는 어떤 색깔이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걷고 있었는지 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되면, 한마디로 흥미가 있으면 지각이 잘 되고 기억도 오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장 효과, 긴장. 일종의 이제 흥미도 긴장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곤두세워지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이 긴장은 불안할 때도 많이 생기는데, 긴장하면 지각이 잘 되고 또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간의 효과입니다. 한번 더 신경 써서 본 것, 그것은 오래 기억되고 빨리 지각된다. 우리가 이제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뭐 나왔지? 이럴 때, 시험 문제에서 고민하면서 어렵게 푼 사람들은, 또는 그 문제는 시험 끝나서 바로, 또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푸는 문제는, 그런 시험 문제 나왔는가? 뭐 이야기하면, 그렇지, 나왔지, 확인하는데, 시험 문제 뭐 나와서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고, 고민했던 문제만 생각나고, 쉽게 풀었던 문제는 제대로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극이 주면, 그런 문제는 나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항들과 더 선명하게, 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렇게 대시 효과나 자기관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에서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 사고인데 사고에도 뭐 연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창조적 사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고입니다. 확장적 사고 또는 개방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연상적 사고라는 것은 A 물건이 A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을 연결돼서 B의 사실을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밥 생각하면 소풍 생각하면 동물원 생각하면 코끼리, 뭐 등등 이렇게 각 연결돼서 생각나는 것들이 연상적 사고입니다. 또는 비판적 사고는 어떤 대상에서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돌이켜보면 반대 부정적 측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시니컬하게 보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한번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된 사고들이고, 그렇지 않고 창조적 사고 또는 확장적 사고, 개방적 사고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생각 같은 변화들의 생각이 정리된 것들을 외부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강조한 사람이 비고치키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사고가 발달해서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비고치키는 언어가 발달해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인재 변화는 언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비고치키의 생각이고, 아니다. 이 사고, 인재 변화가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 피아제는 사고가 언어에, 비고치키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인지적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사고도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들도 언어들 다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 다 두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피아제라 이야기하듯이 피아제가 내부적 요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비고치키가 외부적 언어적 요소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고치키는 언어적 요소가 사고보다 더 중요하다. 둘 다 영향을 미치지만 언어가 더 중요하고, 피아제는 사고와 언어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치지만 사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은 언어도 초기에는 자기중심적 언어, 물론 그전에도 원시적 언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언어도 있고 등등 해서 한 5, 6세 유치원 정도 다닐 정도 될 때 언어가 자기중심적 언어입니다. 또 이때 사고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내적 언어, 자기중심적 언어가 내적 언어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언어는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옹알이하고 혼자 뭐라 하는데 뭐 자기 혼자 또는 엄마만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모나 고모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옹알거리는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중심적 언어입니다. 그 다음 내적 언어는 자기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하는 독백, 뭐 혼잣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자기중심 언어보다 내적 언어가 조금 더 발달되는데 이건 외부의 타인들도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저 발달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언어입니다. 사회적 언어. 사회적 언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사회가 단어가 뭡니까? 단어의 뜻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 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사회해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해? 밥 먹고 있어. 뭐 이렇게 할 때 저 의미는 다 통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이 사회적으로는 더 발달해서 완전한 문장을 갖춘 문법적 구조를 갖춘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냥 밥 먹고 있어. 그 문법 하면은 나는 밥 먹고 있어. 나는 밥을 먹고 있어. 주어가 나는 있어고 밥도 밥을 목적격이나 목적격이 있어야 되고 먹고 있어. 너는 밥을 먹고 있다. 그냥 밥 먹고 있어. 그러면 밥이 주어인지 목적은 없네요. 밥이 딴 걸 먹고 있는지 아니고 내가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갖춰진 언어들이 이 문법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언어, 내적 언어, 원시적 언어, 문법적 언어 이런 식으로 언어가 점점 발달합니다. 그 이전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다음에 자연 언어, 그 다음에 원시적 언어 등등 그 전 단계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제 같은 사람은 사고를 중시하고 언어를 별로 중시하지 않으니까 이런 발달된 언어, 사회적 언어, 문법적 언어도 별로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중심적 언어, 남들이 알 수 없는 혼자만 아는 이런 자기중심적 언어는 더더욱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간의 발달하면서 이런 것은 퇴화되고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비고치키 같은 사람이 이 언어를 강조합니다. 사고보다 언어를 강조하는. 언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발달된 언어, 문법적 사회적 언어처럼 발달된 언어뿐만 아니라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미발달된 자기중심적 언어나 내적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에 대해서 약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제는 이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고치키는 그렇다면 이 미발달된 자기중심적 언어도 아이들이 당면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해결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도 발달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비고치키는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건 언어가 순전히 이렇게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만 발달하는가? 아니다. 언어 발달은 내부적, 유전적 요소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유전적 요소, 선천적 요소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외부적 요소, 환경적 요소, 후천적 요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 견해들입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두 가지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주로 내부적 요소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덕설 또는 외부적 요소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습설이 있습니다. 학습설. 그 절충하는 것이 상호작용설입니다. 언어들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배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습설인데 학습이다. 그렇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메커니즘 이런 것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어 획득 장치 LAD 같은 걸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하면 다른 모든 언어 잘할 수 있다. 국어 잘하면 영어 잘할 수 있고 영어 잘하면 중국어 잘할 수 있고 국어 잘 못하면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한다.
이렇게 서로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언어만 잘하면 다른 언어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잘할 수 있는 능력, 자, 언어 획득 장치, 이렇게 발달된 장치 갖고 있는 사람은 딴 것도 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다른 운동도 다 잘할 가능성이 많다.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한다.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잘할 수 있는 소질, 이런 것들이 유전적 요소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소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사람이 생득설, 아니야 외부적 요소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람이 학습설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달도 그렇고 언어 발달도 성격도 모든 요소가 인간 변화, 자, 교육은 인간 변화, 인간 변화되는 인간의 모든 요소가 내부적 요소, 외부적 요소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도 내부적 요소, 외부적 요소, 언어도 외부적 요소, 내부적 요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고 같은 건 당연히 내부 요소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삐아지고, 아니다, 외부 요소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결국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삐아제는 사고 발달에 인지 발달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발달이 내부적 요소, 외부적 요소 또는 정의적 신체적 요소 마찬가지로 내부 요소, 외부 요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언어도 마찬가지로 내부 요소, 외부 요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적 요소는 이렇게 외부 어떤 현상, 사실의 변화를 지각하게 되고 그걸 머릿속에 정보 처리하고 사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외부로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고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하는 양식대, 인지하는 양식. 인지하는데 외부적 현상을 머릿속에 이제 지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인지하는데, 인지 양식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걸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크게 나눠보면 장독립형과 장의존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것은 뭔가 이 장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 그래서 장의존형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외부 입김이나 외부 의견이나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사람의 평가, 비판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 이렇게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솔깃했다가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솔깃한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장독립형이라는 것은 장면, 한마디로 환경,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이나 비판이나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눈치 보지 않고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 똥고집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 좋게 말해서 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자, 뭐 똥고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독립형은 삶의 어떤 운동내, 삶의 가치관, 항상 자기 어떤 내부 기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자기 생각, 자기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 요소, 내부적 요소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서 분석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이런 사람 내향성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의존형인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판단, 타인의 눈치, 체면, 이런 것을 많이 영향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도 전체적으로 외부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보나 전체의 눈치를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전체의 배경,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배경을 인식하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장독립형은 분석적인데 장의존형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뭐 왜 그러냐 따지지 않고 그냥 척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으로 많이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장의존형에는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인지, 메타인지, 상위인지가 있습니다. 이건
인지는 인지한 내용입니다. 뭐 지식 같은 정보,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초인지는 다른 말로 메타인지 또는 상위인지 이렇게 번역하는데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기술, 생각하는 노하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암기 잘하는지 암기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정보 처리하는 방법, 행동을 처리하는 방법이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나 전략 이런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지적 반성이다 또는 인지적 점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하는 방법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잘못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남들보다 생각하는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좀 느리다. 내가 판단에 나는 좀 불확실하게 판단한다. 나는 대체로 정확하게 판단한다. 나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고 나는 이런 방법을 잘 못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인지적 반성, 인지적 점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고하고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평가입니다. 나는 사고, 지각, 어떤 부분에 사고를 잘하고 또 이런 것도 포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잘하는 방법, 왜 안 되는지 이런 통제하는 방법,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잘하도록 자기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 또는 뭐 조절하는 방법, 변형하는 그런 능력을 다 포함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위에는 인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특성에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 자, 외부적 현상이나 사실을 머릿속으로 지각합니다. 지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더하고 빼고 뭐 줄이고 늘리고 해서 그걸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기억해놨다가 필요할 때 외부로 언어로 표현해냅니다. 행동을 표현해내고 이런 머릿속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자, 이곳에 관한 이론이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행동주의보다 인지주의 계열의 이론들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의 생각, 인지의 변화는 인지주의에서 주로 연구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사실, 외부의 현상을 이제 지각하게 됩니다. 지각하고 머릿속에서 사고합니다. 사고하는 과정이 바로 정보 처리 과정, 정보 변형 과정들입니다. 근데 외부적 사실 현상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지각. 그래서 눈앞에 딱 보입니다. 소리 들리고, 자, 맛도 보고, 냄새도 나고, 이렇게, 이건 무슨 냄새다? 일단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이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뭐 같다. 어떤 장면을 보면, 이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렇게, 아니면 어디서 봤던 거 연결되는데, 일단은 어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소리 들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감각기억, 이걸 다른 말로 감각 등록기 이렇게 부르는 감각 등록기. 감각적으로 기억해서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뭐 시각이나 청각 이렇게 시각으로 보이고 청각으로 들리고 후각으로 맛이나 미각으로 맛을 보거나 후각으로 냄새 나거나 촉각을 느끼는 거, 이런 다 지각적 요소인데 그중에 특히 이제 인지와 주로 관련이 많은 것이 시각과 이렇게 청각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각 등록기, 감각 기억은 양은 무제한입니다. 모든 거 다 보입니다. 눈앞에 수많은 것이 보이고 또 들리는 것도 수만 가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 뭐 잡소리 들리고 배경음 소리 다 들리는데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뭐 시장 가면 여기 뭐 사세요, 뭐 사서 와글와글 웅성웅성 하는데 뭐가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아는데 구체적 내용은 잘 기억 안 됩니다. 물론 그걸 집중해가 제가 얼마 그런지 뭘 파는데 어떻게 판다는지 신경 써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억을 하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잡음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보통 진짜 이런 감각 기억기, 감각 등록기는 한 1초에서 4초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나는 밥을 먹고 있다. 누가 나는 밥을 먹고 있다고 다른 데 들어서, 나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있다. 자, 먹고 있다까지 앞에,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소리 들릴 때 앞에 나는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있다. 그때가 다 기억됩니다. 그게 점점 길어지면 아까 뭐 얘기했지? 까먹어버립니다. 보통 그래서 한 1초 내지 4초는 그냥 아무 의식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단기 기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작동 기억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렇게 단기 기억은 20초나 30초 정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분량은 5개에서 한 9개 정도, 대체로 한 7개 정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전화 걸기 위해서 야, 누구누구의 전화번호 몇 번이니? 이렇게 물었을 때 010-2798-3697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막 걸로 한 버튼 누르러 보면 아까 뭐라 그랬지? 010 뭐라고?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그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5개, 9개 정도. 그럼 전화번호를 이렇게 11자리입니다. 11자리는 이렇게 9자리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대체로 많이 까먹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114 안내도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하려면 버튼 누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다 불러줘도, 2번씩 불러줘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정보들이 다 이렇게 조금 더 전화 걸 때까지만 있으려면, 그보다 좀 더 오래 기억하려면, 자, 주의 집중해야 돼요, 주의 집중. 신경 써야 됩니다, 집중. 아까 주의 집중할 때, 자, 긴장할 때, 자행할 효과, 흥미 있으면 대시 효과. 이것도 일종의 주의 집중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입니다. 흥미가 있으면 주의 집중이 잘 되고, 긴장하면 주의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하기에는 모든 걸 다 주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이 머리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집중해요. 중요한 것만. 우리가 임용고시 공부하는데 책에 이렇게 하지 교육학부만 전공 수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그걸 다 기억 못합니다. 그냥 다 읽었지만 쭉 다 읽었지만 다 기억 못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한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되는 내용부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곳에 선택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거 밑줄 치고 형광펜을 칠하거나 색깔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중요성을 지각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게 됩니다. 다음 잠깐 기억하는 것이 단기 기억인데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또는 영원히 기억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장기 기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파지라는 파지. 파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상 기억과 그다음에 의미 기억. 일상 기억은 일상생활에 있던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누구하고 만나서 일단 시간과 공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물과 관련된 이런 기억들입니다. 대부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 기억은 우리가 책에서 본 것,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대부분 다른 말로 구체적 요소들이 아니고 추상적 요소들, 추상적 요소. 그래서 추상적 요소는 우리가 아까 이런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 책에 있으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 후각은 없습니다. 촉각도 없고.
그래서 기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기억은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다 이렇게 동원돼서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의미기억은 주로 시각적 요소나 좀은 인지적 요소, 이렇게 단편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이런 의미기억, 추상적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물에 대입시켜서,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방법. 아까 연상적 사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쓸모있게 다시 생각 떠올리는 것을 활성화라 그럽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봐서 기억내는데 그 다음에 또 까먹고 생각 안 나다가 나중에 생각나게 됩니다. 책을 보면 이거 시험 나왔지, 이거 시험 나왔지 알게 됩니다. 또는 슈퍼마켓에서 물건 뭐뭐 사야지 하면 집에서 놨습니다. 한 5가지 생각했는데 마켓 가서 보면 이거 물건 사다 보면 정작 한두 개는 빼먹게 됩니다. 또는 기억 안 나다가 마트를 몇 바퀴 돌면 저거 사려고 했지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집에 딱 돌아오면 그거 사려고 했지 생각납니다. 어떤 이제 구체적 현상과 연결돼서 이제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억이 떠올려진 그 상태를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활성화. 기억이 떠올리지 않고 그냥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비활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떠올리는 것을 인출이라는데 뭐 생각이 떠올리는 것이요. 자, 머리의 저장 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끄집어낼 때 이렇게 생각날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것을 설단현상이 됩니다. 설단현상. 혀끝에서 맴도는 현상.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그런 현상을 설단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초이치, 메타인지, 상위인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번더 암기법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출을 잘하기 위해 한마디로 장기 기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직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직화. 구조화. 틀 속에 이렇게 틀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공식을 만들거나 표를 만들거나 차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그냥 이제 그림을 이야기하는 도식화. 어떤 개념도 그림화 만드는 것.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또는 우리가 교육사에서 최초로 책에 그림을 넣은 사람 누구였죠? 한국에서는 누구? 권건 같은 사람. 자, 입학도설 같은 책을 통해서 책에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서양에서는 17세기 누구? 코메니우스. 그래서 코메니우스 같은 사람이 책에 이렇게 그림을 넣게 됩니다. 세계의 도회라는 책을 만들면서 세계의 신기한 사물을 설명할 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 넣어서 설명하면서 개념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식화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더 살을 붙여서 기억하는 것이 정교화입니다. 여기를 시각적에서 더 추가하거나 또는 언어적에서 더 추가하거나. 바나나, 개 이렇게 하면 바나나도 기억하고 개도 기억하고 사과도 기억한다면 개가 사과를 입에 물고 바나나를 밟으면서 지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더 추가시켜서 기억하는 방법이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기억할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만드는 것. 이런 정교화. 이런 정교화 방법을 통해서 기억하기 좋도록 더 하게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체계화. 이렇게 체계 위아래 좌우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상위 단계, 하위 단계. 다음에 요약하는 것은 약호화. 약호화. 또는 연결시키는 것도 청킹. 또는 네트워킹. 또는 위계화. 상하 관계를 만드는 위계화. 그 다음에 이중보호. 보호는 보호로 만드는 요약하는 건데, 보호할 때는, 요약할 때는,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서 넣을 때는, 이중, 두 가지, 시각과 청각을 같이 할 때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화, 구조화, 정교화, 부호화, 약호화, 체계화, 유계화, 네트워킹, 청킹, 도식화. 다 기억하기 좋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시연은 리허설, 반복하는 것, 행동을 반복하는 것. 행동지에서 계속 반복해서 자기 몸에 습관에 배이는 것처럼, 학습하는 것처럼 이 시연도 리허설, 반복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반복하는 것. 대부분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리는 이런 것들이 시연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이중보호하면 기억이 잘 된다. 그것이 중다기억이론입니다. 기억할 때 다양한 많을 다자입니다. 중첩적으로. 많은 것을 동시에 사용할 때 많은 기억,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오감을 동시에 작용시킬 때 기억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다기억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 그래서 소리와 글, 그래서 시각, 청각, 이거 진짜 활용하면 기억 효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학원 오면 선생님이 차트도 보고 요약 정리도 보고 선생님 쉽게 설명해주는 듣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귀로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훨씬 기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극하는 것입니다. 청각은 좌뇌다, 시각은 우뇌다. 좌뇌는 언어 지역에서 우뇌는 이미지, 그림. 그래서 항상 그림 밑에 글씨가 들어있습니다. 글씨하고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다기억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능력, 인지 능력을 다른 말로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 능력을 딱 줄여서 뭐라고? 지능이다, 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능. 이 초기에 옛날에 지적 능력은 한 가지 능력이 있으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체력이 강하면 축구, 농구, 배구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지적 능력도 지능이 높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유전이나 환경,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한 가지 잘하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능이 높으면 모든 걸 정신적 활동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초기에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고 수학 잘하는데 미술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 많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슈피어만 같은 사람은 양요인설을 주장합니다. 두 가지 있다.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각각을 잘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래서 G 요인과 S 요인 두 가지 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제너럴한 그런 요인도 있고 S 요인, 스페셜한 그런 요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똑같이 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육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 못할 수 있고 미술을 잘 못할 수 있고 산수를 잘 못할 수 있고 산수 잘하는 체육 못할 수 있다. 거기서 비판에 대해서 서스톤 같은 사람은 묶음들이 있다. 지능에도 공통을 하는데 공통의 묶음. 예를 들어 과학 같은 물리화학, 생물, 지학, 체육 같으면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렇게 각각 묶음들이 있다. 묶음들. 그래서 모든 걸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묶음들에서 공통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묶음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묶음들 그렇게 주장하는 서스톤이 군집 요인설입니다. 군집. 운동 여러 종류 운동들, 여러 과목들, 언어들도 어느 영역도 외국어 중에 영어, 독일어, 불어 같은 거 잘하는데 B는 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잘 못한다.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한국어 잘 못해도 영어를 잘한다. 등등 이렇게 같은 언어에도 그룹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집 요인설. 그래서 이것을 주요 기능설 또는 기본 능력설 또는 PMA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지능이 여러 가지 묶음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묶음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와서는, 손다 있고 와서는 이렇게, 그럼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결국 각각을 잘할 수 있는 S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요인설 이렇게 다요인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피어만의 양요인설을 약간 변형한 설은 이제 캐틀의 이형태설, 뭐 이요인설, 이건 양요인설이 그리고 이건 이형태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틀은 두 가지 지능이 있다. 이렇게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유동적 지능은 이렇게 자, 지요인처럼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이고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동화된다. 흐물흐물해진다는 것이다. 흐물해지고 결정적 지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단해진다. 굳어진다. 결정체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데 이 특수한 것은 스페셜 요소는 갈수록 점점 굳어지고 제너럴한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요는 점점 약화된다. 유동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결정적 지능은 인간의 발달이나 학습, 뭐 후천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유동적 지능은 유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캐틀의 이형태설은 결국 피어만의 이요인설을, 다른 말로 양요인설을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자, 캐틀의 이제 이 형태설을 자, 좀 더 이제 보완한 설명이 호언의 생각이니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지능이 있다. 이 각각 있고 이걸 다 포함한 전체 지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중에 자, 유동적 지능, 결정적 두 가지 형태가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자, 또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길포드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 있다. 뭐 이렇게 서스톤까지 7가지 있다. 손다이크는 4가지 있다. 등등 하는데 길포드는 그보다 더 많다.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120가지다. 150가지다. 180가지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래서 특수한 것의 집합이다. 각각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집합적인 능력이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0까지는 자, 3가지 차원으로 지능은 3가지. 투입 차원, 과정 차원, 산출 차원. 이렇게 투입 차원을 뭐 내용 차원이다 또는 자료 차원이다 대상 차원이다 해서 이걸 5가지로 나누고 과정 차원을 조작 차원 또는 활동 차원, 작용 차원이라 해서 6가지로 나누고 또 산출 차원, 결과 차원을 또 6가지로 나누어서 5, 6 해서 180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길포드 이론을 더 발달시킨 사람은 가더너입니다. 가더너 이론은 다중지능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 뛰어난 지능이 각각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대부분 못하더라도 어느 잘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를 잘하더라도 다른 것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뛰어난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 뛰어난 지능에 묶어서 공부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다 이렇게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훨씬 빨리 공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미술 잘하는 애들은 더 모든 것을 국어, 영어, 음악, 미술을 다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합니다. 국어도 과학도 사회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더너입니다. 그래서 가더는 처음에 지능이 이렇게 7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또 9개 했다가 8가지 줄이게 되는데 초기 7개는 대인지능, 언어지능, 논리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내적지능, 공간지능 이렇게 7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대언론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내 공이다. 뭐 나는 꼼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중동이 떨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론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내 공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가지는 초기자. 그 후에 또 2가지 더 추가하게 됩니다. 자연지능, 실존지능. 이거 자연 관찰, 뭐, 삼는 농부라든지 이렇게
또는 식물학자, 동물학자 이런 사람들. 다음 실존주의, 신학자, 목사, 선생님 같은 이런 사람 필요한 지능, 실존 지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 지능은 어린아이 없고 어른들만 있어서 반쪽짜리 지능이다 이렇게 비판받습니다. 또 여기다 대인, 언어, 논리, 신체, 음악, 내적 다 이게 직업과 관련된 게 직업과. 그래서 이건 직업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업적 실제적 지능 이런 거 더 발달시킨 개념이 그 다음 쪽에 나오는 이 지능인데 이 지능을 이제 과정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지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턴버거 지능을 삼두지능 또는 삼일체지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가드너, 길포너, 캐털, 손다이커, 서스톤 이런 사람들의 지능은 결국 그 사람 연구 목적은 지능은 무엇인가, 지능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몇 가지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내용이론이다. 지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변형한 스턴버그 이론을 과정이론이다. 스턴버그는 이 각각에 몇 개 들어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느냐 이렇게 보는 지능. 그래서 잘 활용해야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 중요한,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상호작용시키는가, 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상호작용시키는가,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엮어나가는가 그에 따라 지능이 달라진다.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관계성, 어떤 요소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론을 과정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육 행정이나 교육 경영 배울 때도 동기에 대해서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연구하는 이론을 내용이라 하고 그 동기들 간에 어떻게 관계에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론을 과정이론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론, 내용이론 모든 학문의 어떤 접근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어떤 주제가 그것이 뭔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연구하고 그 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론들은 다 내용이론이고 후기 이론들은 과정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내용 이론들은 지능은 결국 학교 공부를 잘한, 언어 지능 잘하면 국어나 외국어 잘하고, 수리 지능 잘하면 수학 잘하고, 신체 지능 잘하면 신체 지능은 이렇게 체육을 잘한다. 공간 지능 잘하면 건축이나 미술을 잘한다 등등. 주로 이제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과목을 그 과목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 학교 지능, 학습 지능 이렇게 학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능입니다. 주로 한마디로 학교에서 잘 맞고 또는 공부하는 데 잘 맞는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이론입니다. 반대로 과정이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은 결국 사용은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지능, 잘 사용해서 결국 돈 벌고 출세하여 성공하는 성공지능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능, 성공지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턴버그 지능, 이후 지능들을 성공지능, 사회적 지능 이렇게 부릅니다. 스턴버그는 이런 삼위일체 초기의 어떤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 성공과 출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세 가지 지능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에 따라 지능의 성패가 달라진다. 지능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지능 높은 사람이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지능이 나쁜 사람이다. 한마디로 지능의 바른 대상의 공간이 바로 사회다. 사회. 내용이론은 학교고 여기는 사회입니다. 여기는 공부 잘하는 학습지능, 여기는 성공지능 이렇게 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학교 공부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어적 요소, 음악적 요소, 미술적 요소, 신체적 요소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덕체 골고루 발달돼야 사회 나가서 더 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론 주장하는 사람 생각이고요. 내용이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르게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다 공부 못해도 운동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턴버그 이론은 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전통적인 내용이론,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이것을 내용지능 또는 요소지능, 성분지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을 실용지능, 맥락지능, 상황지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이건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고 이건 새로운 변화에 따라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걸 경험지능 또는 창조지능. 그래서 초기에 어떤 경험지능을 창조지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상황지능, 맥락지능을 실천지능으로, 성분지능, 요소지능, 내용지능, 분석지능 이렇게 바꾸면서 지능 이름을 삼두지능, 삼일체지능을 성공지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지능에서는 분석지능, 실천지능, 창조지능으로 바꿉니다. 그 전에 삼일체지능은 성분지능 또는 상황지능, 경험지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경험지능은 한번 창조적 요소, 새로운 경험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들입니다. 한번 창의성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에 실용지능, 맥락지능, 상황지능,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분석지능, 실천지능, 창조지능, 다른 말로 성분지능, 상황지능, 경험지능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론, 길포드 가드너 지능과 스턴버그 지능의 차이점, 한마디로 학교지능, 학습지능과 성공지능, 사회적 지능의 차이점이 뭔가를 묻는 시험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의 지능의 특성, 결국 가드너 이후로 스턴버그로 넘어오면서 실제적 지능, 사회적 지능, 직업적 지능 이런 거 관련해서 성공지능으로 점점 유행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능을 이렇게 캐틀과 유동적 지능, 처음 어릴 때 이렇게 급격히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그 후로는 점점 정체되는 것입니다. 완만하게 되는. 그런데 결정지능은 후순위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발달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어릴 때는 급격히 발달해서 사춘기 이후로는 점점 고정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바뀌는데, 급격히 했다가 완만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고온현상인데,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유동적 지능이다 이렇게 하고, 개별적 요소 잘하는 것을 결정적 지능. 그래서 개별적 요소 잘하는 것이 나중에 가드나 스턴버그 오면서 이것은 직업적 지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거 직업적 지능을 그건 재능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은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너희들은 재능을 갖고 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재교육법에도 지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재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 그전에는 감각 기억, 그 후로는 인출. 이런 과정을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지능은 정보 처리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보 처리는 바로 다른 인지 능력, 지각 능력,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에는 독립형, 의존형 있고, 이렇게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대시효과, 자기간의 효과, 이런 효과를 통해서 지각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사고를 중시하고 뷰고츠키는 언어를 중시합니다. 두 사람의 피아제와 뷰고츠키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결국 인지주의, 행동주의, 그 중에 피아제는 정통파 인지주의고 뷰고츠키는 인지주의에서 약간 행동주의를 가미한 그런
인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의 측정부터는 좀 쉬웠다 할게요.